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요,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왕과 사는 남자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하면서 6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영화는 솔직히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전에도 단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략적인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왕이었고, 저는 예전에 이제 단종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단명했다 해서 단종이라고 기억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본을 쓰면서 울었어요. 단종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깊은 산골짜기를 감싸도는 강 하나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강원도 영월, 첩첩이 둘러싼 사이로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산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강물은 작은 땅 한 조각을 삼면으로 감싸 안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쪽은 깎아지는 절벽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소나무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는 곳,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청령포라 불리는 이 작은 섬 같은 땅에 조선에서 가장 어린 왕이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종이에요. 12살에 왕이 되었고 15살에 왕자를 빼앗겼으며 17살에 세상을 떠난 소년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요. 비극 그 자체가 아닙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소년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441년 한여름의 경복궁입니다. 매미 소리가 궁궐 담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 쏟아지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정각 사이를 느리게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자선당이라는 정각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공중은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종은 아들의 작은 손가락을 쥐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조선왕실에 미래가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갑자기 바람도 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필 어자왕이 앉은 자리 쪽으로요.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 축복은 너무나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어머니 현덕 왕후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하루 된 아기는 어머니의 체온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문종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쁨과 슬픔이 하루 사이에 교차하는 잔인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실과 함께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세종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세종이 지어줬다고 해요. 세종은 이 어린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1448년 세종은 7살 손자를 전례 없이 왕세손으로 책봉을 합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이 아이가 얼마나 위태로울지. 왕세손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남긴 보호막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1450년 세종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일으키고 손자까지 지켜주려 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문종도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1452년 5월 등창이 악화되어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위 2년 3개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종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신하들의 손을 잡고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두 대신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고. 이것을 고명이라고 하는데요. 왕이 임종시 난게는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실록에는 단종의 성격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즉위한 성종이나 명종에 비해 쌀쌀맞고 말에 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웃지도 않고 특별히 화내지도 않았다고요.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조부모와 아버지를 차례로 떠나보낸 아이가 어떻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차갑고 단단해지는 것이 이 아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1452년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 앞에 12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체구에 너무 무거운 공룡포, 왕관은 소년의 머리보다 컸을 것입니다. 이날 단종은 조선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다고 해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황표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신들이 인사안을 올리면 왕이 노란 종이에 점만 찍는 방식이었어요. 누구를 어디에 앉힐지, 누구를 내보낼지 어린 왕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단종은 도장을 찍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틈을 노린 사람이 있었죠. 단종의 작은 아버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즉위한 해 7월부터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권람, 한명회, 신숙주, 하나둘 자기 사람을 모으고 살생부라는 제거할 사람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살생부를 아마 한명회가 만들었을 거예요. 1453년 음력 10월, 양력으로는 11월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계절, 나뭇잎은 거의 다 져 있었고 마른 낙엽이 바람에 쓸려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어요. 그날 밤 수양대군은 대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김종서가 대문 앞에 나왔습니다. 수양대군이 건넨 편지를 받아들고 달빛에 비춰 읽으려 고개를 숙인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무사 임어울룬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김종서는 쓰러지면서도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혀서 다음날 참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 밤 황보인도 살해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거죠. 계유정난, 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었습니다. 정난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만 43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지켜주기로 한 대신들은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13살 소년이 돌아온 텅 빈 궁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부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 그 고요함, 그 적막함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쿠데타 이후에도 단종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뿐이 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죠. 그런데도 단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양위를 요구합니다. 왕의 자리를 넘기라는 것이었죠. 혜빈 양씨가 교영에 처해지고 세주의 친동생인 금성대군은 수능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단종 곁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위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옥새를 가져가야 하는 순간
예방승지 성산문은 옥새를 두 팔로 부여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옥새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죠. 성산문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종은 수강궁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상군 진무 2명과 군사 10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는 연금 상태였습니다. 15살 소년의 세계가 수강궁의 담장 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단종을 기억하는 마음은 담장 밖에서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456년 여름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가 은밀히 모였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기 위한 거사를 계획한 것이죠. 명나라 사신을 위한 송별련이 열리는 날, 벼룬검이라 불리는 호위무사가 세조 옆에 서는 순간 그 검으로 세조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사 당일 세조가 갑자기 벼룬검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료 김질의 밀고로 모든 계획이 탄로가 납니다. 성산문은 신문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왕이 계시거늘 어찌 나를 신하라 하느냐고. 그는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몸이 찢기는 형벌이었습니다. 연루된 사람만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자랑이던 집현전도 이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서글픈 일이죠. 왕을 지키려 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457년 음력 6월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왕은커녕 군으로 격하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6월 22일 한양의 연도교 위에서 단종은 아내 정순왕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정순왕후의 나이는 18살, 단종의 나이는 17살. 1454년에 혼례를 올렸으니 함께한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한양에서 영월까지 700리, 오늘날로 치면 약 280km 정도입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여주를 지나 원주를 넘어 군등치 고개를 오르고 배일치라 불리는 마지막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름이 배일치인 이유가 있는데요. 한양을 떠난 사람이 마지막으로 뒤돌아 임금님께 절을 하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7일 동안의 긴 여정 끝에 단종이 도착한 곳이 청령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면요. 동쪽, 북쪽, 서쪽, 삼면이 서강이라 불리는 강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강폭이 70m에서 80m, 헤엄쳐 건너가기엔 넓고 깊은 물살이었죠. 남쪽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 사람의 발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배를 타면 3분이면 건너는 거리. 하지만 그 3분이 세종과 단종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청령포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30m. 줄기가 지면에서 한 1m쯤 올라간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나무입니다. 오늘날의 관음송이라 불리는 이 나무. 수령이 한 600년이 넘었습니다. 단종이 갈라진 가지 사이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나무입니다. 여름이면 끈적한 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을 장마가 오면 강물이 불어 섬 전체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강이 얼어붙고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면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마저 득실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마에 청령포가 잠기면서 단종은 관풍헌이라는 읍내객사로 옮겨집니다. 그곳 옆에 매중루라는 누각이 있었는데요. 단종은 이 누각의 이름을 자규루로 바꿨습니다. 자규는 두견새를 뜻합니다. 피를 토할 때까지 우는 새라고 알려진 새죠. 그곳에서 단종은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슬펐는데요. 달 밝은 밤 두견새가 우는데 실은 겨워 누각에 기대었네. 내 울음이 슬퍼 내 듣기 괴롭구나. 내 소리 없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이 세상 괴로운 이에게 말 전하니 춘삼월 자규루에는 부디 오르지 마소. 17살 소년이 쓴 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서글픈 울림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 흘린 봄 골짜기에 떨어진 꽃만 붉구나. 하늘은 귀먹어 내 슬픈 호소를 듣지 못하는데 어찌 시름 많은 이 사랑 귀만 홀로 밝은가. 하늘도 들어주지 않는 호소. 17소년의 외로움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영월의 초겨울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이미 잎을 다 떨구었고 강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별이 쏟아질 듯 밝은 하늘이었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세조의 친동생이었던 금성대군. 그는 유배지 순흥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조에게는 친동생이 단종에게는 삼촌뻘이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거병은 실패했습니다. 순흥 반경 30년 안에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순흥도호부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으며 서울이 아닌 영월 쪽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시다고. 훗날 사람들은 금성대군이 소백산의 산신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사약을 든 사람이 관풍원에 도착합니다. 왕방연이라는 금보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사약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광풍원 앞에 서서 그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단종이 관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차마 자세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17배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적혀 있지만 현대 학자들은 거의 모두 이를 조작이라고 봅니다. 세조의 명에 의한 사사였습니다. 사후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누구도 거두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위에 소년의 몸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호장은 지방관청의 하급관리를 말합니다. 높은 벼슬도 아니었고 큰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감수를 하겠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시신을 지게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라 헤매던 그에게 노루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한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루. 노루가 체온으로 녹인 따뜻한 땅이 드러났습니다. 노루 덕에 땅이 얼지 않았던 거죠. 그곳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둔 광과 수의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자기 임금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가족을 데리고 경상도 의흥으로 도주했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종이 유배 생활에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술이라는 산나물인데요. 당귀과에 속하는 이 나물은 영월 산자락에서 자라는 소박한 풀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월의 대표 특산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 그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훗날 장릉이 됩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서울 밖, 강원도 영월에 있는 왕릉, 정자각에서 붕붕까지의 경사가 가장 가파른 왕릉입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승왕후는 동대문 밖 작은 암지에서 64년을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정업원이라는 비고니 암자에서 본명 허경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동망봉이라는 언덕에 올라 영월에 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8살부터 82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6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지초라는 불을 캐어 천을 물들여 팔면서 조용히 생을 이어갔습니다. 세조가 보내는 지원은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승왕후의 무덤이 있는 남양주 산흥, 그곳의 소나무들은 모두 동쪽을 향해 기울어 자랍니다. 마치 영월을 바라보듯이요. 세조의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고 충신들은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은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저 무덤이 왕릉이라고 가르쳤고 이름 없는 봉분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높이 60m밖에 안 되는 작은 무덤을 241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은 마침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묘호를 단종이라 올리고 능호를 장능이라 정하고 충신들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장능에는 268명의 충신을 함께 모시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왕족과 대신뿐 아니라 황관과 궁녀 그리고 노비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함께 모셔진 곳은 조선의 어느 왕릉에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월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196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59회째 조선의 어떤 왕도 받지 못한 민간의 제사를 단종만은 500년 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지금도 단종을 태백산의 산신으로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정승왕후는 송씨 부인의 날 이름의 신이 되었고요. 역사 속의 인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이 되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조는 권력으로 역사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지게를 지었던 엄흥도, 64년을 동쪽 하늘만 바라본 정순왕후, 옥새를 안고 통곡한 성산문, 영월 쪽을 향해 마지막 절을 한 금성대군. 이 사람들이 지킨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겨운 하루를 보냅니다.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은 밤도 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에도 눈보라 속에서 묵묵히 지게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64년 동안 동쪽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이라 믿으며 산을 오른 사람도 있었죠. 당신 곁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그 따뜻한 마음들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묵묵히 지켜온 작은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억은 권력보다 강하니까요. 오늘 밤 영월의 강물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차갑지만 맑은 그 물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씻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좋은 꿈 꾸세요. 지금까지 혜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레이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슬픈 건 하나도 없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네. 잘 자요.